중세 철학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저는 중세 철학의 기본적인 것들은 이성의 자발성이 얼마나 근거되어 있는가라는 것도 무시하지 못하고 좀 봐주면 중세에도 이성의 자발성을 근거한 사람들이 많다. 예. 그러고 그들이 순탄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그 나름으로 열심히 살았다. 그죠? 그러니까 아웃사이더. 원래 근데 그렇게 좀 이단이 돼주고 이래야 됩니다. 이단이 좀 돼줘야 돼요. 이단이 좀 돼줘야지 사람이 이 역사책에 남고 하지. 말 잘 듣고 이러면 역사책에 안 남습니다. 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그게 라테란 공의회에서 이제 딱 종결되고 그 후로는 그게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쭉 그게 정통 신앙이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개신교가 나눠지면서 이렇게 개신교 파벌마다 이렇게 나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톨릭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흔한 기적이 맞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봐도 가장 흔한 기적이죠. 기적이죠. 그러니까 초자연적 현상이죠.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체를 영할 때는 다 조심하죠. 손도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오른손은 많이 써갖고 오른손이 더럽거든요. 그래서 왼쪽 손으로 봤죠. 네, 이렇게 봤죠. 여기 뭐 묻으면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갔는데 저는 딱 한 번 이래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 갑자기 내 이거 뜯다가 피가 나가지고 이렇게 받았죠. 그러니까 그 외에는 자기가 깨끗한 손. 그러니까 그 사소한 것까지도 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토마스 아퀴나스나 베렌가리우스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가톨릭에서는 그게 크죠. 제주도에서 그 무신부님이 할 때 그 경찰에 의해서 그 성체를 그 배에다 이게 뿌려진 적이 있어요. 그게 만약에 여기처럼 가톨릭 힘이 없는 나라에서 그래서 그렇지 만약에 그게 이탈리아나 유럽의 나라에서 그래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럼 난리가 나죠. 그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뿌려진 그렇게 큰 일이 난 적들이 있거든. 그러면은 다 같이 모여 주교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이러죠. 왜냐하면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거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 그 말은 아직까지도 그건 똑같이 가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답은 아직까지도 가톨릭 신앙에서는 그게 정답으로 있죠. 그리고 가톨릭 신앙에 있을 때 어쨌든 간에 교리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보죠. 예. 혹시 뭐 궁금하신 거라든가. 사실 예. 뭐 중세 철학을 설명을 하던 신학을 설명을 하던 예. 사실 뭐 토마스 아퀴나스가 예. 예술의 중심인 것은 뭐 예. 사실 의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 대부분 뭐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예. 뭐 선생님이 얘기하듯이 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적인 사상과 철학을 이해했을 때 어떤 초월적인 가치로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류의 설명보다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지고 있었던 다분히 철학적인 쉽게 말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어받아서 중세적 아리스토텔레스로 재해석해 놓은 사람으로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흐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뭐 신비적인 모습이라든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모습에 대한 서술보다는 철학자로서의 아퀴나스를 조금 더 강조해서 하는 게 사실 요즘의 흐름 같아요. 사실 그게 과연 굉장히 정치적이죠.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왜냐하면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과물인데요. 제1차 바티칸 공의회 때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유럽에서 우리나라 좌우 대립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과학이 아주 발달해가지고 뭐 진화론 뭐 이런 것들이 상식화되어가는 시대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자기들이 너무 무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주 고리타분한 이야기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뭐 옛날 신학 이야기 하고 있고 아우투누스 이야기 하고 이러니까 그 현실에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지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격돌하고 있는 지금 신자유주의인데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을 때는 자유주의, 신자유가 있고 자유주의가 유럽을 지배하고 있을 때 지금 신자유 그때 뭐 임금이니 마르크스가 책을 쓰고 뭐 이랬던 무렵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무력한 거예요. 그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교부들의 책을 가지고도 그 현실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회의 여러 사람들 중에서는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회의 기본적인 노선 중에서 예수회가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을 오랜 시간 연구합니다. 그리고 예수회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지금처럼 살린 대표적인 수도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여러 개 중에서 신앙과 이상의 결합이라는 책이 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칙이 신앙과 이상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일을 전체적인 책임지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차 바티칸 공의회를 주도하고 이랬던 세력들이 예수회에 가까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토마스 아퀴나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책이 그때서야 첫 번째 레오나 에디션이라고 해서 비판본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사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동네마다 바로 인설해가지고 서로 좀 다릅니다. 다르다는 게 아예 내용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 철자도 좀 다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오 교황 때 그것을 이제 통일되는 제대로 된,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가요, 자기는 보수주의자지만 자기의 철학을 계속 발전시켰는 수아레즈는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또 노선이 달라요. 뭐냐면 이 사람은 수아레즈나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인권이라든가 국제법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보편 실제론자라서 인간으로 존재하는 이상 모든 인간은 동일하다라는 이론을 설명해 펴요. 그러면 인간으로 존재하는 이상 모든 존재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럼 동일한 권리를 모두 다 누리게 하려면 무슨 법이 필요해요? 국제법이 필요해요. 약소국의 국민들도 다 보호해줘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자신은 매우 보수주의자지만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철학이 계승 발전하면서 굉장히 노동자를 옹호하는 철학에 활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교회의 첫 번째 노동회칙,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사태라는 책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배경으로 하고 등장하는 어이없는 일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매우 보수주의자인데 그가 갖고 있었던 그런 보편 실제론자적인 모습이 사실 그 당시에 노동자들에게는 굉장히 희망같이 들려주고,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나 수아레즈로 넘어오면서 했던 그게 왜 필요했냐 하면 교회 입장에서는 공산주의도 아닌 자본주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처럼 돈으로 다 행복해라 하던 것도 아니고 분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노동만큼은 자기가 가져가라 주의이기 때문에.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이, 근데 여러분들 중세 때 사실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에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무엇이 정당한 임금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쭉 내려와요. 그러다가 토마스 아퀴나스에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사태가 그 후로 새로운 사태 50주년 하고 계속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한국 교구가 별로 그런 걸 안 지켜서 그렇지 사실은 그거 굉장히 중요한 사회교리라고 그래요. 그 사회교리의 이념적 토대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거기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사람은 노동자에게는 임금을 주고 그의 자식을 교육할 만큼은 또 줘야 되고 당연히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권한도 그게 인간이다. 그거를 해줬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심지어 가톨릭을 하는 사람도 노조 결성을 반대하지만 그분 노조 결성은 교회가 나서서 찬성해야 된다고 다 나와요. 그렇게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레오나이도 연구하고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를 통해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고 하는 것을 모토로 하면서 가톨릭 교회는 그때부터 개신교회는 진보 세력이 아니라 극우 세력화 되잖아요. 사실 지금 보세요. 굉장히 극우 세력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자리를 잘 잡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 사회교리라는 거, 지금 유럽에 제가 광주에 가서 그 사회교리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광주 그 시청 쪽에 뭐 그 사회통합 무슨 하는 거기 운영하면 사실 독일이나 이런 데서 저희를 평등을 많이 하는 것이 그래서 막스나 이런 것의 영향이 아니고 그들의 오랜 시간 사회교리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 사회교리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교회 나오면 법령화돼서 나와요. 법령이 교회법처럼 국가를 운영하는 법처럼 법이 돼서 나와요. 근데 이게 잘 국가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교리가 왜 그래 나왔는지 이런 강의를 했는데, 그게 나온 것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당시에 자기가 드디어 발언할 수 있는 위치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에게도 자기가 적당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게 된 거고, 자유주의자들에게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좌우가 아닌 그 속에 그게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시대가 근데 제1차 바티칸 공의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등장하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갑자기 그런 가톨릭 교회에서 연구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가톨릭 대학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 연구소가 막 등장합니다. 우후죽순으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국가라고 그랬죠. 국가, 전 지구상에 있는 하나의 가톨릭 교회는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연구가 막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 철학의 붐이 생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중심으로. 그런데 중세 철학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죠.
그래서 그 이후에 등장한 대표적인 중세사 연구가가 질송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질송이라는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제일 대단하고 나머지는 다 어죽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그것은 한풀 꺾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가 되면은 사실은 현대와의 대화로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 교회가 현대 철학 연구가 돼요. 현대 철학. 그리고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같은 데 보면은 왜 뭐 여러 가지 뭐 개신교의 신학적 성과에 대해서도 수용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대 철학적인 논의들이 많이 연구가 돼요. 그러다 보면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살짝 빠지겠죠, 힘이. 근데 지리손까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줘서 아직까지 힘을 쓰고 있고, 외국에서는 갑자기 한마디로 돈을 대주는 곳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중세 철학 자체에서는 객관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를 보는 시야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연구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보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시야를 가진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신부라고 하더라도 내가 좀 객관적인 분위기에서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 철학 연구사에서 굉장히 의미 깊은 책이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1980년대에 나온 책 중에서 캠브리지 에서 나왔는 그 캠퍼니언 시리즈가 있어요. 그 중에 중세 철학에 보면 신앙과 이성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논리와 언어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형이상학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왜냐? 그 글을 쓴 구성원들이 이걸 철학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순수 철학하는 사람한테 내가 신앙이 없는데 무슨 신앙과 이성을 조화를 시켜요. 맞잖아요. 그 당시에 살아있던 둘레스 같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신앙과 이성의 결합이, 나는 신앙이 없다 이 사람 막 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요. 그리고 최근에 몇 년 전에 또 나온 게 있어요. 요즘 학자들로 구성된 거를 보면 그 첫 챕터가 바그다드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중세의 철학의 여러 가지 기원을 가지는데, 그게 이슬람에서 들어온 것들부터 해서 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서술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슨 신앙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해요. 왜냐? 이걸 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 철학적인 관심에 접근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캄을 제가 아는데, 오캄으로 연구를 많이 하는 그 학자 중에서 힐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는 그 무슬림입니다. 그러니까 백인이고 이렇지만 무슬림이에요. 미국 사람이고 한데 무슬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절기마다 보면 이렇게 뭐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1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질송이 있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좀 위험한 발언이지만 그래요. 그리고 종교개혁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옛날 거를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개신교에서도 뭐 틀렸다 하면은 자본주의를 칼빈이 어떻게 합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보지 않았는데, 그 자본주의 사회 여러 병폐에 대해서 기독교 강의 한번 봐도 안 나옵니다. 전 라틴어로 읽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돌아가려는 성향이 강한 거예요. 그럼 그 정신으로 지금을 보자. 제발 지금 정신으로 지금을 좀 보라고 그러세요.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다 죽어가는데 그거 뭔 옛정신으로 보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사는 것도 그런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신을 보면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문헌학자가 되는 거고, 그것의 정말 핵심을 갖고 와서 수아레스나 이런 사람은 가지고 와가지고 결국 지철학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황도, 제가 보면 이황이 주의를 주의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더 과거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철학을 공부하면은 내가 칸트로 죽어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만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내 칸트로 나는 하이데거로 죽어야겠다 이딴 생각하고, 네가 되나 임마 철학을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누구로 죽어갈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게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중세 철학이 지금은 굉장히 현대 철학자들 중에서 오캄 전공자들, 오캄의 논리학 대전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은 룩스는 자기 스스로 그냥 번역가가 아니고 번역가 이전에 현대 철학자예요. 현대 형이상학자예요. 책도 많습니다. 지금 외국 가서 룩스가 에디션 하는 그 형이상학 책으로 수업을 해요, 사람들이. 그 형이상학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닌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고 하지만, 신앙과 이성의 조화가 아니고, 제가 10년, 15년 전에 중세 철학계의 가장 큰 흐름 중에 하나가 고민이 뭐냐면, 여러 학자들이 썼는 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세 철학이 철학인가 이런 거예요. 중세 철학인가. 제가 에카르트 같은 글 쓰면서
에카르트로 내가 쓴 논문이 있어요. 혹시 참 뭐 시간 나시가고 시간이 너무나 남아 돌아가고 할 일 없으면 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제가 하는 말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건 철학이 아니다. 이거. 그냥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언어를 그냥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신비 철학이다라는 말 쓰잖아요. 에카르트. 신비 철학은 둘이 조화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신비하고 철학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럼 나도 나중에 나가고 나도 무당 철학 해야겠다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신내림 철학 이런 거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하고 안 맞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게 들어왔을 때, 그 질송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1차 바티칸 공유회 이후에 들어왔을 때부터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를 바라보는 시선은 아직도 여전히 신앙과 이성의 조화한 거예요. 그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는 것은 철학의 고민이 아닙니다. 그건 신학자가 고민해야 될 거예요. 신학자가 네 임마 그걸 믿지만 너한테 알겠게 설명해봐 하면 신앙과 이성을 좋아해야 되지만 내가 철학자인데 왜 내가 신앙과 이성을 좋아해야 됩니까? 그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가 그런 언어가 중세 철학의 당연한 고민인 것처럼 강요된 거예요. 신존재 증명을 중세 철학에 신존재 증명 내가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데 무슨 신존재 증명을 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나 여러 중세 철학자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한국에서 중세 철학을 힘을 잃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 없잖아요. 종교 자체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무슨 그것도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옛날에 가톨릭 교회가 공의회에서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자기들이 위치상 필요했던 시대에 나왔던 거죠. 근데 그건 지금은 근데 그게 유지가 되어야지만이 좋은 사람들도 있죠. 왜냐하면 한국에는 지금도 토마스 아퀴나스의 중세 철학을 한다 하면 거의 대부분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제가 보면 거기서부터 이미 좀 탈피해야 된다. 중세 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와 그의 친구들이 아니고 더 많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철학자들의 연대에 의해서 만드는 고민의 충돌, 싸움의 이름이지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특정 철학자에 대해서 이런 시선을 가지는 것은 매우 종교적인,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특히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그런 시선이 오히려 상당히 위험하다. 중세 철학을 죽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세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현대 철학이라고 하면 관심이 더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중세 철학이나 근대나 현대 철학에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중세 철학은 옛날 이야기를 하는 중세 철학은 아닙니다. 이게 철학으로 살아있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성체성사를 이야기했지만 이런 거와 같은 건 우리 일상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권위적으로 당연시 여겼어야 하는 것들. 근데 그 권위 속에서 그 전통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 속에서는 끊임없이 그 조직이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것을 의심하는 사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현실에 적용하면 그거는 지금도 여전히 유의미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철학사나 고전을 연구하면 고전 자체의 내용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논쟁을 쌓았다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철학자보다 정말 더 많은 이 세상의 고민을 실질적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별 의미 없을 수도 있는데 자기 삶 속에서 들어와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어쩌면 부당하고 신앙에 가까운 우리 사회에 고정되는 너무나 분명한 명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의심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성체성사 이런 걸 고민하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져가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옛날 이야기다 성체성 여기 혹시나 뭐 스님이 와서 앉았다 하더라도 예, 그런 거를 같이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이제 두번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대구에서 오시다 보니까 서울에 계시면 그냥 언제든지 모셔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간으로 그냥 끝내고요. 다음 또 6월에 다른 주제로 강의를 하실 테니까요. 항상 이제 오늘도 이야기 나왔지만 중세 철학 이렇게 하면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 그게 이제 우리 철학을 하는 분들의 또 잘못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책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새로운 관점들을 계속 이렇게 제시하려고 노력하시는 선생님이니까요. 주변에 좀 알려주시고 또 계속 강의 있을 때 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에서 뵀어요. 아, 예. 어디에서요?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봤어요. 아 지난번에 했던 강의.